네, 안녕하세요. 재미섭TV의 김정섭 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중에서 인간과 자연은 과연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까?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자,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이 두 가지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이제 회상을 하자면 두 가지 주의를 배웠습니다. 어떤 주의였죠? 예,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이 두 가지 관점을 봤는데 이런 관점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은 과연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될까? 예, 이 주의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식화를 시켜본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이제 유기적 관계와 공존을 위한 노력 두 가지 큰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배울 건데요. 자, 내용 정리 갈게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유기적이다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 자, 무엇과 무엇? 그렇죠. 인간과 자연이죠. 여러분들 뭐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치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연으로부터 나오죠. 치킨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람에게 행복을 주죠. 그렇죠. 치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단적으로 치킨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을 자연으로부터 얻는 식량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식량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 커다란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생태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 항상 그 성질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뭐 단적으로 우리 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우리 몸은 몇 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36.5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 36.5도보다 열이 올라가게 되면 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땀을 배출합니다. 땀을 배출하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6.5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체내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 몸이. 그렇죠. 몸을 떨죠. 떨고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렇죠. 네, 닭살이 돋죠. 맞습니다. 자, 떠는 이유는 발열 반응이죠. 닭살은 모공을 좁힌다라는 겁니다. 모공을 좁힘. 모공을 좁혀서 체내의 온도를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생태계도 역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지구도 역시 일정한 온도, 일정한 평균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평균 온도.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도 어떤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라든지 태풍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나 태풍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구가 평균 온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가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유기적 관계다. 유기적 관계. 자,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자, DDT의 피해 사례를 가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언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디서 보르네오 섬에서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DDT라는 살충제를 뿌렸답니다. DDT.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기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모기의 사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겠죠. 이때 이 모기를 보고 바퀴벌레가 모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퀴벌레가 모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대요. 굉장한 생존력을 보이는 이 바퀴벌레. 인류의 생존 기간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강한 곤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은 체내에 DDT가 축적되어 운동신경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고양이의 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마뱀을 먹은 고양이도 몸에 이상이 생겨 죽어갔다. 그러자 마을에 쥐가 빠르게 늘어나가지고 흑사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흑사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인명의 사망을 이끈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1955년에 영국 공군은 낙하산에
고양이를 매달아서 보르디아섬에 투하했대요. 근데 굉장히 귀여운 장면이죠. 자, 이 작전으로 쥐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생태계 균형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식물과 토양 속에 분해되지 않은 채 축적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DT는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으로 사용되어서 현재 이제 금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벌 있죠, 벌.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례에서 이제 뭐 여담이지만 이 사례에서 이제 얘기를 한 우리 모기를 보시면 모기는 사실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얘기할 때 모기는 다 박멸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회로운 곤충이기 때문에 해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어떤 기계가 나왔냐면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으로 모기를 식별해서 모기를 100% 죽일 수 있는 그 기계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0만 원대 아래쪽으로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필수적인 곤충들이 존재한답니다. 뭐 바퀴벌레, 방금도 얘기했지만 벌, 특히 꿀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꿀벌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수분의 역할을 하죠. 꽃과 꽃을 피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꿀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 간의 장점을 취하자, 조화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과학기술,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이 물론 생존해 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거기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자연을 무시한 채로 도구적인 존재로만 취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인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연보호 실천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이제 바깥으로 이제 하굣길이었어요. 하굣길이었는데 이거 썰인데 하굣길이었는데 애들이 약간 자연 파괴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매점에서 사 먹은 쓰레기를 이제 화단에 이제 버리는 장면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통합사회 시간에 뭐 배웠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의식들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텀블러 컵을 항상 이용을 해요. 텀블러 컵을 이용하고 커피컵을 이용해서 커피를 먹습니다. 자,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 자, 개인적 차원보다도 중요한 차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자.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태도시, 슬로시티 지정, 동물 서식지 보호. 자, 생태도시가 있는데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있어요. 쿠리치바. 환경 친화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슬로시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 통로 건설.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도로들 보면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제 많은 동물들이 죽어 있습니다. 고라니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이제 막 여기서 이성적인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동물에 치여가지고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많이 죽는데, 이런 동물들이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 아래쪽에다가 생태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사이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통로 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자연 휴식 연제를 지정하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논밭도 매년 논밭을 이제 경작을 하다 보면 땅에 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라고 땅을 쉬게 만드는 그런 휴식 연제를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갯벌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갯벌은 자연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옵니다. 머드팩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다의 그 오염된 물을 복원하고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갯벌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멸종위기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전국 슬로시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양한 슬로시티 등이 있는데, 뭐 한옥마을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로시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차량이 통제됩니다. 그 지역은 차량이 통제되고요. 사람들의 도보 혹은 자전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오직 인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만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정화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담양 가시면 창평 슬로시티, 신안의 증도 슬로시티 등이 있다라는 거죠. 전라도 지역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상주, 청송, 하동, 완도 이렇게 여러 지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슬로시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떤 자연의 소중함을 또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를 가봤거든요. 청산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청산도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 청산도를 한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배 타고 한번 들어가는 곳인데 강추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한번 가시면 좋은데, 봄에 가시면 봄에 유채꽃도 많이 피고요. 그 여행의 기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자전거 하이킹 가시면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독일의 갯벌 복원 사업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충 영상에 있습니다. 자, 확인학습 갈게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체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자, 2번에 1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당연히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2번, 인간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자연 또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죠.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 관계, 자연 없이는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실천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 정답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자,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 사실 좀 가볍게 여러분들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여러분들 좀 전환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환경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종류, 발생 원인 등을 말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특징과 종류를 볼 건데요. 도입 활동, 이제 피아니스트가 빙하 지역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뭐 여러분 빙하 다들 아실 건데, 이게 또 그 다음 영상,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난 영상에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실황으로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한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피아노 연주를 한 이유는 뭘까요? 뜬금없이 이 추운 곳에서, 정말 춥습니다. 여기는 뭐 영하 한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데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손도 막 얼 것 같고 그런 곳인데 왜 여기서 연주회를 열었을까요? 연주회를 연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주회의 제목을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연주를 하는 동안에도 빙하들이 녹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빙하들이 녹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어떤 것과 관련이 깊습니까?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높다라는 거죠. 자, 예시 답안 한번 볼게요.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자면 얼음판 위에 슬픈 선율, 다가올 우리의 슬픈 미래라는 겁니다. 자, 빙하가 깨져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류의 미래도 그렇게 슬픈 미래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배울 내용들은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상기시켰으면 좋겠고, 자,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소비가 증가,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자, 사실 산업사회를 또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기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죠. 화석연료.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동력을 얻어서 기차,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생활이 편리해졌죠.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지금 요즘에 전기차가 핫이슈죠. 전기차가 핫이슈인데
화석연료가 한창 이제 등장하기 이제 시작한 시초에는 전기차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몰랐죠? 전기차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늘 다차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휘발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굉장히 비용이 어땠어요? 적게 들었다라는 거죠. 적을 줬죠.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경제인들이라면 어떤 걸 더 많이 이용할까요? 그렇죠. 휘발유 차를 더 많이 이용했겠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초창기에 개발이 됐지만 사장된 산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죠. 대중교통의 이용도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화석연료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CO2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의 대기를 CO2들이 메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아마 지구가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아직 여러분도 안 배웠죠.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아마 지구에 이제 열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칩시다. 열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열을 이제 지구가 반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가야 될 열들이 어떻게 돼요?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태계의 어떤 균형이나 조화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필요하겠죠. 저번에 이제 햄버거 커넥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가축들이 인간의 식용 동물로 키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 돼지 혹은 소의 사육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학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입니다. 산성비로 부식된 조각상. 그래서 이제 산성비가 굉장히 이제 산성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어떤 청동 건물이라든지 여러 조각상들을 이렇게 녹이게 된다라는 것. 얼굴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 버렸죠. 팔도 사라지고. 자, 인류 문화 유산들이 이렇게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환경 문제의 특징은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좀 관광하기 좋은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그 섬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거의 몇 달 정도 걸려가지고 해양 쓰레기들 다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해양 쓰레기가 또 많아지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생물들이 많이 죽게 되겠죠. 그 생물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피해복구 아무리 지구가 자정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환경에 대한 파괴 이후에는 복구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자, 피해 정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 규모가 발생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접한 국가와 전 지구에 강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미드 있습니다. 체르노빌 HBO 5부작 있습니다. HBO 5부작인데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요. 원전 실험을 하다 터지는데 방사능이 유출됩니다. 그 방사능 유출 장면과 그 어떤 관료들의 대처, 정치적인 어떤 스릴러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방사능이 유출된 이후에 자연 파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 체르노빌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생물들, 체르노빌 안에 있는 이 인간들은 이미 그 사건 이후로 다 대피를 하지만 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 이 방사능이 선생님 알기로는 10의 26 자승의 어떤 입자들이 우리 몸을 보이지 않는 어떤 방아쇠로 보이지 않는 이제 탄환처럼 우리 몸을 이제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그리고 강물도 오염되고요. 그리고 동식물들도 이 반경 내에서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방사능에 노출된 이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투입이 되어서 이 동물들을 다 사살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 그 다음에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이 엄청나게 소요됐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에 투입됐었던 사람들도 거의 암 혹은 백혈병으로 거의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도 다 총으로 죽이는 장면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폭발해가지고 연기가 막 이제 뿜어져 나가요. 연기가 뿜어져 나가는데 이 주변 인접 국가까지 다 이 방사능의 피해를 본 그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체르노빌이 이 정도였는데 일본 원전 수준도 사실 진짜 심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본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전에 태풍 왔을 때 일본 원전 폐기물을 그냥 바닷가 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노출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바닷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아니, 이것도 진짜 일본이 G20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방사능이 또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워요.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이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다시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네, 환경 문제의 범위는 국내 외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 등이 발생했고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환경 문제 종류. 지구 온난화인데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 무분별한 산림 채벌,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산림 채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산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인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산소 공급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빙하가 감소하게 되면서 문제는 해수면이 또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는 또 뭐냐?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태풍 이런 거죠. 네. 지구도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사막화, 극심한 가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과도한 경작이 일어나게 되고 방목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이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될 수 있는데 염화플로리나 탄소의 과다 사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 혹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에어컨의 냉매제 이런 것 등이 에어컨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것 등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층권 내에 오존층이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인데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 오존층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 우리 태양빛을 우리 지구가 받잖아요. 여기 지구가 있는데 태양빛을 받는데 사실 이 태양빛 우주로부터 오는 이런 빛과 여러 에너지들 속에서 안 좋은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등을 걸러주는 것이 오존층인데 실제로 오존층이 파괴되면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암 이런 것 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서 오존층 구멍이 다시 닫혔다라는 말도 이제 연구 결과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산성비,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비에 섞여서 내리는 현상. 아까 보셨죠? 예술 작품이 이 산성비로 인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열대림 파괴, 무분별한 벌목, 목축, 화전경작. 이제 화전경작은 여러분들 아시죠? 밭을 태우는 겁니다. 밭을 태우는 이유, 논밭을 태우는 이유는 뭐냐? 논밭을 좀 더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열대림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열대림 파괴, 인간의 밀렵 등에 의해서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기를 좀 이 지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빨간 점부터 보자면 빨간 동그라미를 보자면 빨간 동그라미 여기는 생태 변화가 심한 지역이에요. 자, 생태 변화가 심하다. 어떤 걸까요? 원래 자라던 식생들이 사라진다라든지 먹이 사슬이 끊긴다라든지 원래 동물들이 이동했던 그 경로가 동물들이 그 경로를 피해서 이동한다라든지 원래 동물들이 이동했던 경로를 피해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시사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동 경로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경로를 피해서 이제 다른 경로를 가게 되면 그 동물들의 생존율이 생존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어떤 동물이 있는데 노루라고 얘기를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해서 노루들이 이동 경로가 있는데 환경 파괴로 이동 경로가 바뀌게 되면서 95% 가량의 그 서식 노루들이 95%가 멸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체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홍수 빈발 지역이 있습니다. 홍수 빈발 지역인데 주로 위쪽이죠. 자, 왜 그럴까요? 홍수 빈발 지역은 이쪽은 저지대이기도 하면서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빙하들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저기 보시면 빙하 감소 지역 보이시죠? 빙하 감소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빙하가 감소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열대성 저기압 주요 피해 지역인데, 열대성 저기압 어떤 것이죠? 이런 쪽이 있죠? 예, 이런 쪽이 있는데 특히 이쪽에 많이 생기죠. 태풍 이런 것 등이 주요 피해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자, 빙하가 높겠죠?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저지대 및 도서국가는 침수될 것이다. 그리고 열대 및 아열대 지역, 태풍, 허리케인 등의 열대성 저기압 세력이 강해진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귤이 나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쫙 이제 그려본다면 제주도에서 귤이 나는데 농작물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귤이 나중에는 진짜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면 이렇게 남도 지역 여기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는 지구 곳곳의 대기의 흐름을 바꿔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이런 것 등을 빈발시킬 것이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해보자.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우리나라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겠죠. 홍수, 가뭄, 혹설, 폭설, 혹한 폭설, 자연재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계선 북상, 농작물의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해충이 증가해서 농업 생산량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바다의 수온 상승, 아열대성 생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양 생태계도 교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자. 이런 것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1번.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을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 환경 문제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1번 극심한 가뭄, 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경작과 방목, 산림 훼손,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 기억이죠. 사막화 현상. 2번 염화풀로리나탄소 과다 사용. 아까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냉장고와 에어컨 이런 냉매제로 많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층권 내 오존층이 급격히 감소되고 파괴되는 현상, 바로 오존층 파괴. 3번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비에 섞여 내리는 현상, 바로 니은산성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무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의식적인 변화와 의식적인 개혁, 여러분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환경 파트 끝나니까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